바꿔보는 게 좋겠구나 하면 하나씩 둘씩 바꾸다 보면은 이 성장성과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포트가 이제 만들어질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파이어를 할 수 있게, 아니면은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투자 방법인데요. 더 좋은 건 저는 지금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납니다. 그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관계적 자유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원할 때 원하는 일을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만큼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 누구와 함께하길 원하는지가 있어야 그것이 진짜 의미가 있어집니다. 마흔 살에 10억을 모으자가 제 목표였습니다. 근데 막상 그 10억이 됐는데요. 그때 잠실에 아파트 한 채가 한 10억 정도 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내가 뛰는 것만 갖고는 어떤 여유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지 않으면 불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추가했습니다. 월 배당금이 500만 원 이상 들어오게 만들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겠구나 라는 목표를 또 세운 거죠. 저는 이제 제 방식대로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해왔기 때문에 저 사람도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치 노마드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 귀한 날에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어떤 얘기를 해드려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뭐 유튜브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저 사람도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가 조금 더 와닿으시지 않을까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목을 뭘로 지을까 하다가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얘기들을 이제 집약한 건데요. 노라도 들어오는 월급 받고 싶어서 다 오신 것 같습니다. 맞나요? 모두 이런 이제 뭐 파이어라는 걸 꿈을 꿉니다. 저는 사실은 파이어족이라는 단어가 있기 전부터 파이어를 꿈꿨던 것 같은데요. 제 첫 직장은 삼성그룹의 계열사였습니다. 근데 저는 제 선배님들 중에 정년퇴직한 분들, 제가 한 20년 이상 이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이 5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렇게 뛰어난 분들이 정년퇴직을 못한다는 건 내가 정년퇴직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다면 내가 먹고 살 거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떤 경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이런 유튜브 채널이나 뭐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부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방법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때만 해도 그런 것들이 없어서 뭐부터 해야 되지? 무슨 경제학 원론을 읽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 시작했던 거는 그냥 경제 신문을 보는 거였습니다. 저희 팀장님이 퇴근하시면은 이게 팀장님 자리에 신문들이 쌓여 있는데 그걸 들고 가서 집에서 읽기 시작한 걸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한 20년을 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전 제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일단은 제가 신입사원까지는 아니고 한 직장생활 한 2, 3년 차 정도 됐을 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40살에 10억을 모으자가 제 목표였습니다. 근데 그때 10억이 어느 정도의 가치였냐면 저희 동네 참고로 제가 강동구 쪽에 살았는데요. 24평짜리 복도식 아파트가 1억 1천만 원 할 때였습니다. 그때 제 목표가 10억이었으니까 거의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세웠던 거죠.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세운 거는 왜 그랬냐면 회사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년 경영계획은 뭐 1,000억으로 한다. 저희 1,000억 힘든데요. 목표를 높게 잡아야 지금까지 내가 하던 행동을 바꾸고 다른 방식의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 밑에까지는 가. 이러니까 일단 까라면 해. 뭐 이래서 그래? 목표를 높게 세워야 되는구나. 그래야 뭐라도 비슷하게 갔겠구나 하고서 10억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근데 그 10억을 목표로 했던 게 한 12, 3년 정도의 어떤 기간이 남아 있었거든요. 10억이 거의 됐습니다. 말도 안 되게. 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막상 그 10억이 됐는데요. 저는 이제 경제를 제가 전공하지 않았다 했으니까 물가 상승률을 감안을 못했던 것 같아요. 10억을 모았는데 그때 잠실에 아파트 한 채가 한 10억 정도 하더라고요. 34평짜리. 10억이면 물론 제가 조금 뭐 변두리 아파트에 살고 그냥 뭐
굴려서 먹고는 살 수 있겠지만, 와, 저 사람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졌구나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때도 물론 배당주 투자를 했었지만, 하나의 목표를 추가했습니다. 월 배당금이 500만 원 이상 들어오게 만들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겠구나 라는 목표를 또 세운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제가 제 나이가 몇 살로 보이시나요 혹시? 아까 이제 직장생활 한 23년 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제가 50대 제가 초반입니다. 50대 초반이고 만으로 따지면 딱 지금 50세인데요. 지금은 사는 모습을 보니까 월 배당금 1,000원 갖고도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이제 애들이 둘인데 애들 학원비로 한 매달 200만 원 이상 나가고 하니까 이렇게 해갖고 내가 계속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물가 인상률을 생각하면 더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내가 뛰는 것만 갖고는 사실 내가 충분한 어떤 여유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지 않으면 불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목표를 설정하시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하버드 경영대학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인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여기도 분명히 내 목표가 정확하게 설정이 되신 분도 있을 거고 대충 나도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나도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 정도의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꽤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들한테 물어봤더니 3%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3%는 나 목표는 있어 근데 기록은 안 해놨네. 84% 나 하버드 나왔는데 그래도 뭐라도 되겠지 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이제 10년 뒤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10년 뒤에 이제 그룹 간의 인터뷰를 해봤더니 목표가 있기는 했지만 기록은 안 했던 친구들, 이게 그 친구들이 한 13% 됐는데 목표가 아예 없었던 사람들에 비해서는 소득이 2배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이 84%도 그래도 하버드 졸업했으니까 돈 많이 벌고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보다 소득이 2배 이상이었고요. 그러면 아까 그 3% 있었잖아요. 목표를 기록했던 친구들. 이 친구들은 어땠을까요? 이 친구들은 나머지 97%에 비해서 10배 이상이었다. 이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도 이렇게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웠을 때 이렇게 달라지는데 우리는 지금 내 목표가 정확하게 세워져 있나? 사실 여쭤보면요. 그렇게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강의 끝나고 집에 가시면 이거 세팅해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나와의 약속이니까 나는 10년 뒤에 10억을 모으겠다. 뭐 이런 그냥 목표들을 하나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를 꼭 세우셔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어느 날 이제 그 보험 설계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고객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뭐 사모님 어떻게 되시고 애는 어떻게 돼요? 하더니 이 표를 하나 만들어서 주시더라고요. 고객님 나이가 지금 몇 살이고요. 첫째 자녀분이 20살 되는 애가 이때고요. 이때 되면 대학교 등록금이 들어갈 겁니다. 둘째는 이때고요. 고객님은 언제 퇴직하십니다. 이러면서 그때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표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내 인생인데 왜 저 사람이 내 인생을 설계해주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저도 이제 엑셀로 바로 만들었어요. 내가 40살에 아까 10억 돼 있었죠? 그럼 이제 그 표가 계속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 50살에는 얼마? 60살에는 얼마? 이때는 우리 아들이 뭐 군대를 갔겠네?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한 표로 이제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 회사 다닐 때 중장기 전략 짠다고 뭐 밤새고 사업 계획 세운다고 밤새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회사에서 경비 처리할 때 전표 치다가 돈이 안 맞으면 그거 맞추느라고 막 밤샘을 해요. 근데 내 인생이 훨씬 더 중요한데 내가 왜 회사 일하는 데만 이렇게 열심히 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있지? 내 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선배님들이 정년도 못 채우고 나가는 걸 봤기 때문에 저는 제 먹고 살 길을 찾는 게 더 바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막 혼자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 돈들이 같이 불러주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 혼자 열심히 허리띠 졸라매고 친구들한테 제 짠돌이 약간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열심히 모았었는데 어느 순간에 제 돈이 계속 들어오면서 같이 커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40살에 10억 말도 안 되는 숫자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굴릴 때는요. 눈덩이가 커졌잖아요. 한 바퀴를 굴러도 붓는 돈의 양이 훨씬 커지면서 속도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빨라집니다. 이게 시간과 복리의 이제 힘이 되는데 그 마법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계속 제가 투자하던 것들, 저의 자산을 엑셀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데, 이제 강의한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과거에 어떻게 됐지? 하고, 최근 12년간의 데이터를 한번 봤습니다. 최근 12년간의 데이터를 봤더니, 제 자산이 연평균 12%가 늘었더라고요. 연평균 12%면은, 이 12년 동안 따따블이 된 겁니다. 네. 그런 이제, 눈도 같이 구르면서 커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고, 그래서 이 복리의 법칙을 이 워렌 버핏 할아버지 형님께서는 맨날 얘기를 하시는데, 내 삶은 복리 효과의 산물이다. 복리 효과의 본질은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거. 근데 이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것은 사실은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아까 저는 한라산 불곰이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했거든요. 이 배당주 투자를 하고 계속 투자를 하면서 배당금이 나오는 걸 재투자하고 했을 때 이 복리 효과,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나중에는 상상치도 못한 형태로 오기 때문에 이걸 지금 바로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아니면 아주 오래 사셔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어떻게 사느냐, 제가 그러면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나 저를 살짝 돌아보면, 지금 제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내가 돈보다 하고 싶은 일인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합니다. 가장 이건 먼저 중요한 전제 조건이고요. 뭐 이런 강의를 하거나 유튜브를 하거나 이런 것도 제가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해주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면 나도 이렇게 해서 조금 여유롭게 사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안 하지? 이제 이런 잔소리들을 제가 회사 다닐 때 팀원들한테 했거든요. 스타벅스 커피를 맨날 들고 출근하는 직원한테, 야, 스타벅스 커피를 사 마시지 말고 스타벅스 주식을 사, 뭐 이랬더니 저 팀장님 또 꼰대 소리 한다, 잔소리 한다 이러다가 제가 나중에 퇴직할 때쯤 되니까 팀장님 나중에 유튜브나 해보세요 라고 했던 게 지금 제가 한 3년 넘게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고 누군가 도움을 받고 그 사람이 또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게 재밌거든요. 보람있고. 지금은 사실은 제가 뭔가 돈을 위해서 일한다기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거기서 따라오는 것들이 경제적인 부수익이 있으면 좋다의 약간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제 그런 내가 9to6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이 좀 덜하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저는 지금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납니다. 옛날에는 꼴 보기 싫은 우리 임원도 만났어야 되고 갑질하는 고객사 담당자도 만났어야 되는데 저는 요즘 이제 그분들 안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관계적 자유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사실 지금 오늘도 평일인데 이렇게 시간 내서 오셨잖아요. 저는 이런 기회들을 더 많이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요즘에 오프라인 세미나도 많고 온라인 세미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너무너무 좋은 컨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책도 보고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투자 실력도 조금씩 더 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여유롭게 살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왜 배당주 투자인가는 저의 표현들로 이제 잠깐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어쨌든 불확실한 시장, 지금 특히나 지금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 미국의 관세나 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 굉장히 시장이 불안하잖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당연히 뭐 세배 레버리지 뭐 이런 반도체, 속술, TQQQ 이런 거 해갖고 한 방에 먹었으면 좋겠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겠잖아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제가 그렇게 실력이 좋지 않더라고요. 제가 사면은 꼭 떨어지고요. 예, 제가 팔면은 꼭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에서 배당금이라고 띵동하고 들어오는 이제 확실한 수익을 확보하는 게 가능하고, 그리고 평균 수명이 계속 증가하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낮에 돌아다녀 보면 정말 우리 노령화 사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낮 시간대 굉장히 연세 드신 분들 너무너무 많고요. 뭐 이 고령화 시대에 내가 계속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 한 50대에 내가 주된 직장을 퇴직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적인데, 뭐 몸을 쓰거나 힘든 일을 하는 것 자체는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막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을 따라가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따박따박 돈을 가져다 주는 자산을 늘리는 거에 대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물론 건물주가 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건물주가 되는 건 또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배당주 투자가 맞았던 것 같고,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계속 주식시장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배당주는 1년에 배당금을 뭐 500원, 600원 주네. 근데 이 배당금이 매년 늘어나네. 그러면 이번 달 월급 나왔으니까 10주 사야지. 보너스 나왔으니까 20주 사야지. 이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의 변동이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적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해서 시작했던 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의 삶이 가능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배당주 투자가 여러분들한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이제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이제 배당이 계속 성장하는, 아까 한라산 불곰님이 얘기했던 이제 그런 주식들을 더 많이 갖고 간다든지, 성향에 따라서는 아예 성장주를 더 갖고 간다든지 하실 수 있을 거고, 나이가 많이 먹어서 내가 이제 현금 흐름이, 그러니까 일로 통해서 들어오는 돈이 없다 그러면 고배당주의 비중을 늘려서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비중을 조절하는 것들이 이 배당주 투자를 통해서 충분히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본인이 일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그룹의 임직원이 뭐 20만 명, 30만 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20, 30만 명들이 일을 해서 그분이 배당금을 받아갑니다. 물론 월급도 많이 받아가지만, 나 대신 일할 직원들을 저는 배당주 한 주가 제 직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직원은요, 되게 착한 직원이에요. 뭐냐면 제가 채용할 때 한 번만 월급을 주는 거다. 그 다음에는 매년 저한테 돈을 더 많이 벌어옵니다. 이제 배당 성장주를 갖고 가기 때문에 제가 자르기 전까지는 계속 일을 해요. 그리고 매달 저에게 매달 또는 매 분기 또는 매년 이제 저에게 배당금을 가져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나 대신 일할 직원을 10명을 뽑을 거냐, 100명을 뽑을 거냐, 1000명을 뽑을 거냐, 이건 내가 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건물을 사진 못하지만 월급을 받을 때 벽돌을 산다는 심정으로 이 배당주를 모았거든요. 배당주 뭐 5,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잖아요. 이번 달에는 벽돌 10장을 사야지. 이번 달에는 조금 돈이 생겼으니까 30장을 사야지라고 해서 모아서 그 벽돌들을 하나씩 쌓고 나서 보니까 지금은 건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이제 저는 배당금이 되겠죠. 그 배당금으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배당주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배당주를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아까 한라산 물곰님도 막 다 설명을 해주셨고, 이 뒤에 전문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뭐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주가와 이제 배당금 간의 이제 균형을 좀 고려를 해야 되겠죠. 무조건 배당률이 높다고 좋은 거는 아니니까요. 요즘에 아까 그 초고배당주들 얘기도 나왔는데, 분명히 뭐 배당금도 많이 주고 주가도 빡빡 올라가는 건 없거든요. 그건 없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성장성을 갖고 가면서 꾸준히 배당금을 늘려가는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잘 공부하셔서 고르는 게 제일 좋고요. 배당 성향이 높은 것이냐, 그러니까 배당 이익이 났을 때 배당을 잘 주고 있는 것이냐, 그다음에 배당을 꾸준히 주는 것이냐를 잘 고르는 게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이제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열심히 모으면 되거든요. 이제 그리고 요즘에 ETF 통해서도 많이 하시니까 만약에 비슷한 컨셉이라면 당연히 수수료가 싼 걸 찾으면 되고요. 또 너무 이제 핫한 것들을 찾다 보면 거래량이 많지 않고 이제 그 자산 규모가 크지 않은 것들은 좀 호가가 이렇게 띄엄띄엄 돼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산 규모도 크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좀 찾으신 다음에 이런 종목들을 골라서 계속 체크하는 거죠. 처음에는 뭐 한두 주만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체크하면서 이 종목이 저 종목보다 나은데 하면 이제 바꾸기도 하고 이 종목은 괜찮은 것 같아 라는 확신이 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사서 모으기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배당주에 투자해야 되나, 배당금에 사실은 집중하면 되거든요. 이제 아까 배당이 성장되는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불곰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배당금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종목, 그리고 배당을 빼먹지 않은 종목이라면, 그때는 계속 모아가는 거고요. 주가는 사실은 아까 뭐 점프업 한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앞에 강의에서도, 주가는 사실은 배당금이 꾸준하게 늘어갈 수 있다면 그 배당의 재원이 이제 영업이익에서 나오는 아주 건전한 것이라면 주가는 언젠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먼저 중요하고 주가와 배당의 이제 균형도 좀 확인을 해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배당금에 집중해서 내가 이거 1년에 600원을 주는데 만주 있으면 600만 원이네. 이거 1000주 있으면은 얼마겠네. 이제 이렇게 계산해서 주식 수에다가 곱하기 해서 열심히 모으시게만 하면 되거든요. 수량을 늘리는 게 핵심이고요. 실적도 좋고 잘 가는데 사실은 배당주가 좀 재미없다고 생각하고 그 성장주들이 날아갈 때 되면 조금 관심에서 멀어지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때는 주가가 흘러내립니다. 사람들이 돈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배당주에서 빼서 성장주로 가거든요. 분명히 배당주의 성과도 괜찮고 배당금도 잘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흘러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세일하는 기간이거든요. 세일할 때 더 사시면 됩니다. 더 싸게 배당률이 높아지거든요. 배당금이 만약에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떨어졌으면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왜 안 사는지 이제 이걸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깨닫게 되실 겁니다. 아, 떨어졌을 때 더 사라는 얘기가 이거구나. 생각하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매달 월급이 나오면 적금 넣듯이 사시고, 또 요즘엔 주식 모으기 서비스도 있고, 보너스나 뭐 예금이 만기돼서 목돈이 생기면 또 사고. 근데 이제 만약에 목돈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 이제 다달이 계속 꾸준하게 사는 경우는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목돈이 들어가야 될 때는 분할 매수를 합니다. 이것도 본인만의 법칙들이 만들어지실 거예요. 어떤 분은 7번 나눠서 삽니다. 어떤 분은 3번 나눠서 삽니다. 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사고 팔고 하다 보면 약간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꼭 틀리잖아요. 내가 사면 빠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실수를 조금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면 더 사고요. 그리고 배당금이 나오면 또 사. 이게 마지막이 어떻게 보면 가장 키포인트인데요. 복리효과라는 게 정말 무시 못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 계좌도 이런 식으로 해주는데, 배당금이 나오면 그날 바로 사주거든요. 지금 수익률 보면 애들 계좌가 제일 좋습니다. 제가 사고 팔고 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하시고, 아까 뭐 절세 계좌 얘기도 나왔었는데, 당연히 ISA나 연금저축, IRP,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임금 피크제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급여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럴 때는 퇴직연금의 이제 DB 계좌를 DC형으로 이제 전환하면서 그 안에서 또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절세 계좌 내에서 운영하다 보면 당연히 세금에 대한 부분도 재투자가 가능하니까, 이제 과세 이연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활용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저 같은 사람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사실은 시작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하에 성장주를 주로 투자하고 공격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 성장주가 성장성이 좋긴 하지만 변동성도 같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는 분들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초반에 나도 부자가 돼야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을 화끈한 거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ETF 그 서학개미들의 그러니까 매수 현황 보면은 뭐 TQQQ, 뭐 속슬, 이제 반도체 3배짜리, 뭐 이제 이런 거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근데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실력이 좋아서 잘 벌면 3배를 벌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반토막이 나거나 거의 뭐에서 반도체 3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주가가 7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12달러인가 그렇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들을 맞게 되면, 역시 주식 투자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미쳤지 이러면서 이제 주식을 접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지거든요. 투자라는 걸 통해서 내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쉬운 투자를 먼저 하시고, 거기서 내공이 쌓이고 나면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배당주로 먼저 투자 구조를 잡았었고요. 어떻게 보면 집에 이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기초를 튼튼하게 깔고 그 위에다가 이제 올리는 겁니다. 기둥도 올리고 벽체도 쌓고 할 때 이제 이게 우량주들, 배당은 조금 덜 주지만 성장할 수 있는 우량주들을 섞기도 하고, 뭐 요새는 워낙 미국 투자 많이 하시니까 뭐 S&P 500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벽체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실력이 좀 쌓이다 보면, 왜냐면 처음에 시드가 작고 움직이는 폭에 따라서 금액이 적게 움직이지만 나중에 시드가 커지면요,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금액들이 밤잠을 못 자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내공이 쌓이고 실력이 쌓이게 되면, 이런 변동성에는 이렇게 대응해야지라고 하는 게 이제 내가 학습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공격적인 것들을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큰 시드를 운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저는 성장주나 테마주를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가세요라고 얘기하는데, 한 방에 빨리 부자 되고 싶어서 다들 고급반에 들어갑니다. 근데 아까 불곰님 얘기하셨다시피 딱총 들고 전쟁터에 들어가는 건 똑같거든요. 그런 방식들이 여러분들을 조금 더 편안하진 않지만 조금 더 단단하게 부자를 만드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뭘 사느냐, 뭐 이거는 이제 요즘에는 워낙 좋은 이제 툴들도 많고 ETF가 많기 때문에 배당금이 계속 증가한 이제 기업들을 사서 모으면 되잖아요. 5년 이상 배당금이 증가하고 10년 이상 배당금이 증가하고 25년 이상 배당금이 증가한 기업들만 모아놓은 ETF도 있고, 이제 지금 50년 이상 배당금이 증가한 이제 회사가 배당킹이라 그러는데, 배당킹도 55개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인데요. 이제 이런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근데 개별 기업을 모으기 힘들다면 요즘에 ETF가 많으니까 저는 이제 요즘에는 ETF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종목을 잘 찍는 거는 너무 어려워서
좋은 컨셉의 ETF들을 산 쪽으로 주로 합니다. 그러면 신경을 좀 덜 쓸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산업이 성장할 것인가는 예측하기 훨씬 더 쉽거든요. 뭐 예를 들어 AI 산업이 성장할 것 같아. 로봇 산업이 성장할 것 같아 정도는 우리가 조금만 뭐 신문을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ETF들을 사는 게 훨씬 더 실패 확률이 낮은 것 같아서 저는 요즘 ETF 투자를 많이 하는데 다음 시간에 ETF 전문가가 오시니까 그 부분이 아마 설명해 주실 거고요. 요즘에는 또 이제 월배당 ETF들이 워낙 많아져서 110개나 됩니다. 다달이 배당을 주는. 그것도 이 배당을 주는 것도 이제 경쟁이 붙다 보니까 어떤 종목은 월말 기준으로 해서 한 2일이나 3일 날 배당금이 들어오게 해놓고 또 어떤 종목들은 15일 기준으로 해서 배당금을 줍니다. 그러면 한 달에 2번씩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짜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되고 이제 배당주의 어떤 그 구조들을 보면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활용한 이제 것들을 주는 종목도 있고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나 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도 있고 요즘에 이제 많이 아시는 커버드콜을 활용한 것도 있고 부동산을 통해서 부동산 리츠 한동안 사람들이 안 쳐다봤는데요. 요즘 리츠 주가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제 채널 보셨던 분들 많이 계실 것도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맥쿼리 인프라에 꽤 오랜 기간 투자했는데 맥쿼리 인프라 끝난 거 아닌가요? 막 그랬는데 맥쿼리 인프라 올해 지금 주가가 거의 9% 올랐습니다. 다들 외면할 때 이제 그때가 주가 이제 배당률이 한 7% 됐을 때거든요. 지금은 사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있었는데 지금 벌써 올해 주가 상승만 따지면 9% 올랐으니까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서 아니면 아예 자산이 배분되어 있는 종목들도 뭐 갖고 가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사실은 저는 종목 산정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요즘에 뭐 정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찾아보면 괜찮은 종목으로 이렇게 교집합처럼 나오는 종목도 있습니다. 뭐 저 같은 유튜버나 책이나 이런 데 보면 다 이제 아시는 종목들이 있을 건데요. 그 종목을 선정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 선정을 해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투자하느냐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달 제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려요. 근데 당연히 제 포트폴리오가 베스트는 아니겠죠. 저는 이제 제 방식대로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해왔기 때문에 저의 필요에 의해서 이제 포트를 짜놓은 건데 그걸 이제 나만의 구조를 만드시는 게 맞을 거고 제가 지금 이거 2주 전인가 보내드렸던 건데 전 여기서 또 몇 개가 종목들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테마로 갖고 갔던 바이오나 뭐 화장품이나 조선 같은 경우는 벌써 이익 실현하고 또 딴 거로 옮겨놨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은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고 꾸준하게 갖고 가는 것들은 이제 덩치 큰 애들 뭐 맥쿼리 인프라라든가 저는 이제 이거는 하이엔드 채권에 들어가는 건데 월 배당으로 나오는데 연 배당률이 13%가 넘거든요. 한 달에 1%씩 배당을 받기 위해서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달러로 들어오거든요. 아마 오늘 들어올 것 같은데 뭐 이제 이런 종목들을 하기도 하고 엔비디아도 사고 뭐 이런 성장주들도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구조를 이제 만들고 많이 떨어졌을 때 또 사고 이제 이런 작업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샌가 이제 자산이 커져 있을 텐데요. 이제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설명드립니다. 그 사례에서 이 종목을 사세요가 아니고요. 저는 뭐 제가 자산운용사 직원도 아니고 이 종목을 팔 필요도 없는데 그런 연습을 계속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나는 아직 한 10년 정도 더 일을 할 것 같고요. 한 20년 더 일할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뭐 너무나 잘 아시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나 뭐 이제 이런 종목들을 깔고 가세요. 이제 이런 거죠. 사실은 이걸 어떻게 투자하느냐의 차이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초에 이제 트럼프의 이 관세 이런 것 때문에 폭락을 했을 때 누군가는 담았거든요. 누군가는 멘붕이 와서 다 던졌지만 이제 그럴 때 더 살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공부가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럴 때 많이 담으셨던 분들은 지금 저 그래도 많이 회복했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담아 가시라는 거고 그래도 배당금을 좀 받는 재미 배당금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배당금을 꾸준히 늘린다는 게 이런 거네. 그래도 은행이자는 내가 받아야 이걸 계속 할 수 있지 않겠어? 라는 개념으로 짰던 이제 포트폴리오입니다. 여기 보면 뭐 잘 아시는 슈드를 해놓은 뭐 미국 배당 다우존스나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연에 그래도 한 8, 9% 이상 배당을 주니까 월 배당으로 주니까 이런 것들을 갖고 가고 국내에도 또 요즘 고배당주들 실적이 좋거든요. 은행주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짜보는 거예요. 짜보고 운영하고 그 중에 또 얘는 좀 신통치 않은데 그럼 바꾸고 이제 뭐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는데 이렇게 해서 배당금의 증가하는 재미도 느끼면서 자산을 성장시키는 포트를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근데 요즘에 퇴직하는데 이 노후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최근에도 모 대기업에서
명퇴금 받고 나왔어요. 근데 월 현금 흐름은 한 달에 70만 원 나오는 게 전부예요. 근데 저 연금 나오려면 아직 몇 년 남았고요. 국민연금은 10년 있다가 받아요.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당장에 이분들은 현금 흐름이 필요하잖아요. 생활비가 없는데 여태까지는 대기업에서 월급 7, 800만 원씩 받던 게 70만 원으로 줄어드는 상황이니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최근에 나오는 이제 월배당을 많이 주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이제 커버드콜 상품 같은 경우에 비중을 늘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영업 무궁화도로 갖고 가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초반에 잡아서 운용을 하다가 이것도 한 방에 들어가시면 절대로 안 되고 이것도 나눠서 조금씩 운용을 하다가 이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성장성이 더 좋구나. 내가 이렇게 금액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바꿔보는 게 좋겠구나 하면서 하나씩 둘씩 바꾸다 보면은 이제 성장성과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포트가 이제 만들어질 거거든요. 근데 초기에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3억을 투자를 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200만 원이라도 월급이,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나와야 먹고 살 거니까 그때는 이제 이런 포트도 한번 짜보는 거고요. 한국은 30, 미국은 70, 주식과 채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짜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해보시고 조금씩 돈을 들어가 보는 거예요. 한 방에 내가 예를 들어서 명퇴금을 전 3억 받았어요. 3억을 한 방에 들어가셨다가는 큰일 나고요. 이거를 10개로 쪼개든 20개로 쪼개든 아니면 일주일에 100만 원씩만 넣어보던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이걸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게 이제 감이 오고 어느 정도 습달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포트를 바꿔가는 작업들을 하셔야 이게 내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임금 피크제에서 이제 월급이 더 많이 올라가는 속도보다는 내가 운영하는 게 훨씬 낫겠다 싶어서 이 친구는 2억 3천을 DC형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이제 하이엔드 액티브 이제 약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에 넣고 S&P 500하고 나스닥은 조금만 넣어놓고서 여기서 월배당 나오면 일로 계속 옮기겠다. 이제 그런 식의 전략을 갖고 시작을 했어요. 또 매년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퇴직 충당금이 이제 이 계좌로 들어오거든요. 이제 그걸 또 여기에 나눠서 성장주에 나눠서 월로 나눠서 넣겠다. 이제 이런 전략을 갖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내가 연습했을 때랑 내 돈이 이제 들어가서 2달 정도 운용을 했는데 또 생각이 막 바뀌어요. 그리고 시장도 이제 최근에 특히 변동성이 커졌잖아요. 계속 바꿔요. 근데 그래도 이 친구는 공부를 좀 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의 이제 원칙들을 만들어놨습니다. S&P 500이랑 나스닥은 매달 100만 원씩 넣겠다. 근데 이 RSI라고 상대 강도지 있어요. 사람들이 막 던질 때는 이게 30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과매도 구간이 갔을 때는 난 더 살래. 막 남들이 던질 때는 바닥이라고 보고 더 사고 다음에 너무 또 많이 사람들이 달려들면 난 이때는 좀 팔 거야 라는 이제 나름의 자기 기준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121선, 200일선 깨지면은 이것도 약간 하강공간이네. 이때는 나 100만 원씩 더 사야지. 이런 이제 나름의 원칙들을 만든 겁니다. 제가 이 포트가 좋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친구는 나만의 원칙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운용하면서 조금씩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요. 이게 2월 말에 돈이 들어와서 막 했는데 하필 지금 3월, 4월 달 폭락장이었잖아요. 그 사이에 이 친구가 계속 포트를 바꿨는데요. 실제 투자를 이제 시작한 다음에 급격하게 이제 시장이 바뀌니까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안정적이고 탄탄한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도 나름 전략을 짰습니다. 스트라이커와 미드필더, 골키퍼 이렇게 남는 거. 골키퍼는 국고채. 우리나라 국채가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계속 떨어질 것 같아서 국고채 30년물이 우리 전부 미국 공만 보고 있잖아요. 이 국채,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이 꽤 괜찮았습니다. 얘가 골키퍼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S&P 500하고 나스닥 100에 이걸 또 커버드 콜로 바꿨어요. 처음에는 그냥 본주로 갔다가 시장이 너무 흔들리니까 일단 배당을 받으면서 버티겠다는 생각으로 이걸로 바꿔놓은 거고 다음에 미국 배당 다우존스 커버드 콜이나 미국 배당 미국채 혼합 다음에 이제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 콜 이런 걸 해놓고 공격수로는 테슬라랑 애플로 갖고 갔거든요. 근데 최근에 애플이 반등했잖아요. 얘가 이 또 상황을 보더니 얘를 날려버리고 테슬라에 몰빵을 쳤어요. 근데 테슬라가 확 올라오면서 계좌가 플러스가 됐어요. 플러스 몇백만 원이 됐어요. 지금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해서 한 4,500만 원 플러스 됐다고 저한테 자랑스럽게 캡처해서 보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너무 리밸런싱을 너무 많이 해서 그게 무슨 장기 투자냐 10년 동안 투자할 거라면 이제 제가 핀잔을 주긴 했는데 어쨌든 공부를 계속하면서 나만의 스타일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그 앞에 원칙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요. 업데이트를 하면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다 다르거든요.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구독자분들 모임을 해요. 이 모임에 늘 나오시던 분들 저기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 이렇게 보면은 그 안에 한 20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마다의 투자 방식이 다 다릅니다.
왜냐면 상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갖고 있는 자금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런 연습들을 해서 나만의 스타일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처음에 잘 모를 때는 남의 거 잘하는 사람 거 베끼시면 돼요. 잘하는 사람 거 베낀 다음에 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구나를 내가 충분히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내 걸로 조금씩 하나씩 바꿔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작업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내게 만들어질 거고, 지금은 금리가 좀 높지만 계속 지금 금리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건물주분들은 벌써 3%대 배당을 그러니까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금리 시기에는 사실은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전 이제 레버리지 투자라는 게 너무 공격적이고 위험한 거 말고 내가 늘 투자하고 있던 익숙한 종목에서 얘를 활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3%의 이제 돈을 빌릴 수 있는데 이 배당주가 6%를 매년 꾸준히 줘요. 아까 배당 성장주 내지는 꾸준히 배당 주는 애들을 이제 골라낸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 3%의 차익이 남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투자를 한번 해보는 거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거 했었는데 아까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거 사실은 이거는 고배당주거든요. 13% 연간 13% 나오는데 만약에 내가 대출 이자를 4.5% 낸다 그러면 9%의 차익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배당으로 여기서 이 이자를 커버하고도 제가 남는 거죠. 이런 구조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저금리일 때는 이걸 했는데 지금은 이걸 거의 안 합니다. 지금은 저도 대출 받으면 거의 4.5%, 5% 가까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지금은 이 시기에 이런 리스크를 안고 하기는 힘들다라고 보고 안 하는데 3%로 떨어지면 저는 다시 이것도 할 겁니다. 이런 방식의 투자들을. 이런 것도 해볼 수 있다. 2배, 3배 막 반도체, TQQQ 이런 것만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안정적이지만 여기에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더라. 왜냐면 이렇게 하는 게 기업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내가 2%로 대출을 받아서 여기에 건물을 지으면 이거 10% 수익 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자산운용사고 이제 기업들이 투자하는 거고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제 그런 방법들을 내 집에 내 삶에다도 이제 적용을 하는 거고요. 대출을 영리하게 쓰면 됩니다. 내가 명품 사는데 좋은 차 사는데 쓰면 이거는 어리석은 일이지만 내가 자산 구조를 만들어서 내 현금 흐름을 만드는데 구조를 이제 잘 골라서 적용을 하는 건 이거는 내가 경제적인 자유를 만드는 데 있어서 나 말고 내 돈이 일하는 구조를 또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어디 가서도 잘 얘기 안 해주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조금 리스크는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가 된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거고 대신에 변동성이 적고 배당이 꾸준하게 나오는 종목에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대출 이자도 나가는데 이 주가까지 빠지고 막 배당금이 끊기고 이러면은 이제 멘붕이 올 거잖아요. 이제 그런 형태를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도 이제 세금 얘기 나왔는데요. 사실은 이제 연 2천만 원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 2천만 원 이내는 저는 일단은 받아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2천만 원 하려 그러면은 이거 뭐 7%만 잡아도 얼마인지 거꾸로 계산해 보면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시기들을 운용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사실은 나 대신에 뭔가 돈이 따박따박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나의 삶을 굉장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같이 뭔가 자산을 키워주는 게 있구나라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든든해지고요. 삶이 많이 달라지는데 뭐 이제 아까 불곰님 같은 경우는 소득세 구간 때문에 막 이제 고민을 하셨는데 그죠? 이게 지금 과세 표준이니까 뭐 공제 받을 거 받고 뭐 이렇게 해서 빠진 다음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한 1억 정도 한다 그러면 소득 공제하고 뭐하고 하면 아마 이 구간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7,800인가? 그러니까 내가 배당 소득만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7,800인가 배당 받으면은 추가로 내야 되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 15.4% 우리가 배당금 받을 때 이미 끼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배당금을 많이 늘려서 이런 경험치를 갖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시고, 세금 부분은 이제 뭐 예를 들면 2천만 원이니까 가족이 있으면 아까 신뢰할 수 있는 배우자 얘기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와이프, 애들이 둘이 있으니까 4명만 해도 2천만 원씩 하면은 8천만 원까지는 제가 추가 세금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이제 뭐 이제 그런 구조를 짠다든지 하는 것들로 늘려가면서 그거는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드시면 돼요. 또 어떤 분은 뭐 법인을 세워서 투자를 한다는 분도 있고 뭐 있긴 한데 방법들은 또 이제 그 다음에 이 배당금이 넘쳐서 난리 났어요 라고 했을 때 고민하셔도 되니까 그건 너무 지금 고민하지 마시고 요새는 건강보험료가 좀 많이 무섭긴 합니다. 금융소득 1,000만 원 이상 발생하면은 지역가입자들은 이제 산정 기준에 포함을 해버리고 직장가입자들은 2천만 원이 넘으면
그 2천만 원을 초과된 금액에 뭐 매달 8%씩 이제 내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이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내 배당금 다 뺏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늘려보시라는 얘기를 저는 제일 먼저 합니다. 이거는 이 다음에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좋은 건 요새 절세 계좌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절세 계좌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건 걱정을 덜 해도 되기 때문에 절세 계좌 먼저 채우시고 하면 되니까 그건 그 다음에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득세 아까 초과했을 때 8% 더 나온다는 얘기니까 네 그러니까 부수적인 저는 이제 그 얘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핵심적인 거는 내 수입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비용을 줄이가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근데 이 핵심적인 거를 더 잘할 방법, 내가 배당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고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걸 어떻게 하면 더 잘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게 99%의 중요함이고 이런 세금이 더 나오고 건보료가 더 나온 거는 정말 그러니까 정말 부수적인 부분인데 여기에 집중해서 배당 투자는 그거 뭐 세금 많이 냈는데 이래갖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차익을 내는 투자를 너무너무 잘한다 그러면 그거 하시면 되는데 사실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저도 잘 못해요. 그걸로 나 회사 때려치고 이걸로만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 주변에 별로 없잖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남이 어떻게 하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내 현금 흐름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를 더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일단은 내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의 핵심은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하시고 목표를 세우시고 그걸 목표를 계속 수정을 하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계속 수정을 하면서 너 내 목표 벌써 달성이 됐네? 아니네, 올해는 좀 부족했네? 그럼 5년 뒤에 이걸로 바꿔야지 하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꿈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현실로 만드시면 여러분들, 저는 이 중에서도 분명히 이 지금 좋은 봄날이 이렇게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성공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주식으로 망한 사람 너무 많다던데 그거는 잘못된 방법으로 투자를 한 거예요. 연애 2천만 원 정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좀 희망이 있지 않나요? 우리가 원하는 게 파이어족이라면 내가 좀 간절하게 자유를 원한다면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돈도 자유로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1억으로 파이어족 준비하기라는 주제로 약 한 40분간 대화를 나누고 20분간 또 Q&A를 진행하게 된 김은하라고 합니다. 먼저 굉장히 쟁쟁한 분들이 오신 강연에 제가 서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는 2023년도 12월에 돈은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제 인생의 생애 첫 번째 책을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계기로 해서 싱글파이어와 인연을 맺게 됐고 그 덕분에 오늘 이런 자리에서 또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아주 간략하게 짧게 소개를 하면요. 저는 2001년도 겨울에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2021년도 8월에 이제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2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고 중간에 잠깐 대학원을 다녀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평범한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살았고 또 그 사이에 당연히 결혼도 하고 또 두 아들을 낳아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워킹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았었고 2021년도 8월부터 이제 현재까지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현재 투자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 또한 그런 투자자로서 살고 있고 두 번째 책을 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작가로서 삶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또 이렇게 강사로 그리고 제가 네이버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 안에서는 멘토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건 바로 자유인으로서의 삶인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이제 파이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그런 목표가 있으셨기 때문에 오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많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싱글파이어 머니쇼에 전문가분들이 워낙 많이 오셔가지고 뭐 좋은 상품이라던가 투자 방법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려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평범한 직장인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자유인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부분에 좀 더 포커싱을 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뒷부분에는 이제 어떤 계획을 세우면 좋을지 샘플을 좀 제시를 했는데요. 거기 안에 이제 좀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서 종목명, ETF명을 기재를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절대 여러분들께 투자를 하시라라는 추천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예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 비중도 제가 넣어놨는데 그것도 예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어떤 상품을 결정하시고 비중을 정하시는 거지 반드시 이렇게 하셔라라는 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계산은 저는 챗 GPT를 활용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여러분도 쉽게 해보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오늘 발표 드리는 내용을 들어보시고 집에 가서 챗 GPT와 함께 다양한 질문을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되면 수익률이 몇 프로가 되면 얼마가 돼? 뭐 10년 뒤엔 얼마가 돼? 이렇게 질문을 하면 챗 GPT가 다 계산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에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게 좀 편하게 시작해 보셨으면 해서 저는 챗 GPT를 활용해서 계산을 했고 물론 제가 살짝씩 검증은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1억으로 파이어족 준비하기인데 그러면 나 지금 1억 있는데 나 파이어족 준비 바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투자 가능한 자산이 1억이라고 제가 여기에 기준을 좀 적어놨어요. 우리가 전 재산 순 자산이 1억인데 1억을 전부 다 투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01년도에 98년도에 대학을 들어가서 2001년도 겨울에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갔던 회사는요, 이제 계약직 직원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시는 그런 인력을 이제 계약을 해서 어딘가에 소싱 이제 제공을 해주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월급을 받았던 게 2002년도 1월 달에 2001년도 12월에 일한 돈을 받았어요. 회사 이름이 나와 있지 않죠. 12월 용역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받았던 돈이 세금을 떼고 아마도 이제 115만 원 정도를 받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 제 입장에서는 나름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이었어요. 저는 고향이 전주였고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고시원부터 자취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또 남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것보다 더 싫었던 거는 이 계약직으로서의 불안정한 생활이었습니다. 이게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나는 또 다른 계약을 맺어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회사로 또 이직을 준비해야 하는구나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제가 이 계약직과 정규직의 어떤 차이도 잘 모르고 일단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취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계약직으로서의 어떤 삶의 고단함 이런 걸 좀 이제 느끼고 나서는 나는 정규직이 돼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갖게 됐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꿈이 저는 대기업에 입사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저희 아빠가 한 번도 월급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좀 막노동을 하시던 분이어가지고 저희 엄마가 항상 저한테 운아야 너는 나중에 월급쟁이를 만나라. 이왕이면 공무원을 만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제가 월급쟁이 공무원을 만나는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닐 수 있으니까 나라도 월급쟁이가 돼야겠다. 나라도 좀 안정적인 대기업에 들어가서 좀 멋진 커리어 우먼이 돼야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첫 시작을 저렇게 계약직으로 하고 나니까 굉장히 현타가 좀 크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일단 정규직이 돼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내가 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대학원에 들어가서 나름 고생해서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또 재취업을 했는데 대기업은 아니었어요. 근데 정규직은 됐습니다. 그래서 절반의 목표를 달성을 했고 그 이후에 2번의 이직을 했어요. 또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해서 마지막에는 결국은 대기업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1년도 8월까지 근무를 했던 그 회사는 지금은 신한라이프로 알려진 제가 입사했을 때 당시에는 ING 생명이었고 중간에 오렌지라이프가 됐다가 지금은 신한라이프가 된 그 회사입니다. 제가 거기에서 14년가량을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퇴사하기 직전 연도에 원천징수 영수증인데요. 네, 저 115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퇴사할 때는 나름 당연히 상여를 포함해서지만 그래도 억대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죠. 근데 제가 목표를 달성한 거잖아요,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제가 느낀 거는 어느 회사나 다 똑같구나. 힘든 건 다 똑같구나 라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
저게 책인데요. 제가 읽은 책은 아니에요. 제가 읽은 책은 그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책인데 그 변신이라는 책에서 모티브를 따서 책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벌레가 되어도 출근은 해야 해 라는 제목의 책인데 그리고 옆에 있는 사진은 우리나라 90년대 장마철에 사람들이 출근하는 사진이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저보다 한 2-3살 많은 분은 저거를 경험하셨더라고요. 얼마 전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직장인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출근을 해야 되는 게 굉장한 미션인 것 같아요. 내가 죽도록 아파도 일단 회사는 가야 되고, 저 회사 다닐 때 선배님들이 야, 아파도 회사 와서 아파야 돼. 너 쓰러지더라도 회사에서 쓰러져야 산재처리라도 되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 안에서 어떤 직장인으로서의 삶, 그 가장 첫 번째 미션, 출근, 이게 너무 고되더라고요. 그리고 저 변신이라는 책을 보시면 그 책 안에 주인공이 어느 날 이제 가족을 다 먹여 살리는 가장인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자기가 벌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벌레로 변신을 했는데 그 와중에도 나는 빨리 출근을 해야 되는데 기차는 이미 갔네? 지금 몇 시지? 막 이런 걱정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우리의 현재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이게 지금 이제 설문 자료래요, 여러분. 여러분 어디 회사에 다니시나요? 대기업, 외국계 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어디엔가 해당이 되실 텐데요. 그냥 다 우울하다는 거예요. 모든 직장인은 다 우울하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대기업에 들어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연봉도 높아지고 복지도 좋아지고 뭔가 좀 삶의 여유가 생기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요, 출근은 똑같이 고되더라고요. 뭐 나아진 게 있다면 그래도 돈이 좀 더 많이 들어오니까 뭐 그런 장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장 생활이 행복하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은 저는 제가 막내고 혹은 대리고 과장이라서 힘든 줄 알았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역시 자료입니다, 여러분. 설문조사 잡코리아에서 설문한 건데 여러분 보시면 사원도 우울하고요.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임원급 다 우울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우울한 게 아니에요. 내 옆에 계신 팀장님도 우울하고요. 그 위에 계신 부장님도 우울합니다. 제가 회사를 나오기 직전에 많이 느꼈던 게 최근에는 이제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옛날에도 많았던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직장 내에서 공황장애 증상으로 좀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점점 더 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직장인으로서의 삶은 어차피 힘들다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저는 이제 가난한 노예로 출발했는데 대기업에 들어가면서 나름 그래도 약간의 어떤 벌이나 이런 형편은 좋아졌으니까 약간 부자 노예가 된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 보니까 차라리 가난한 자유인이 낫지 않을까? 나 너무 그만두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직장 생활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 월급이나 복지보다도 왜 자유를 갈망하게 만들까? 라는 걸 생각해 봤더니 이런 요인들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쵸. 네. 저는 진짜 인사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승진도 제때 못했어요. 저한테 이제 승진할 때마다 그 평가를 할 때마다 부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일만 잘해서는 안 된다였어요. 근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럼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나는 이 회사에 일하러 왔는데 막 이런 화가 좀 나고 사내 인간관계를 제가 진짜 잘 못했어요.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잘 어울려야 되고 회식도 잘 가야 되고 뭐 워크숍 이런 데서 또 뭔가 좀 보여줘야 되고 이러는데 그런 것도 진짜 못했거든요. 저는 MBTI가 정말 극I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괴로웠고 또 윗사람이 자기가 할 일을 저한테 던지는 것도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출퇴근 피로감은 뭐 말할 것도 없죠. 특히 뭐 경기도에서 서울 오가시는 분들 또 서울도 마찬가지잖아요. 1시간 이상씩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그리고 집에 가면 뭘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뭐 하기 싫고 근데 애기랑 놀아줘야 되고 막 이런 삶이 너무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주도권이 나에게 없는 삶이 너무너무 좀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가난한 사람으로 사는 게 낫겠어라는 생각을 할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주식 투자를 시작한 게 2013년도예요. 그럼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했냐? 아니, 엄청 많이 했죠. 부동산에도 손을 대보고 펀드도 해보고 ELS 해보고 뭐 알려진 것들은 다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 망했어요. 제 돈은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책을 보면 제 망한 이야기들이 막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2013년도에 주식 투자를 시작해서 그때부터는 잘 됐냐? 아니요, 망했습니다.
네, 한 3년 망했어요. 국내 주식을 이제 그때는 해외 주식을 아예 몰랐던 시절이어가지고 국장을 했는데 저에게 가장 큰 상실감을 준 카카오. 그리고 뭐 여러분 아시는 회사에 저 진짜 많이 투자했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3년을 말아먹다가 중국 주식이 잠깐 붐을 탔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중국 주식으로 해외 투자에 발을 들여놨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해외 주식의 맛을 느꼈죠. 중국 주식은 국장보다는 많이 괜찮더라고요. 근데 좀 무서운 게 어쨌든 정치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랑 다르고 회사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거래 단위도 우리나라랑 좀 달랐어요. 좀 큰 돈으로 거래를 해야 돼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고민이 되던 찰나에 미국 주식을 알게 돼서 2015년 말 16년 그 정도부터 제가 미국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국장에서 하던 주식 투자하던 버릇을 못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좀 오르면 팔고 다시 사고 뭐 이런 걸 반복을 했는데 그러던 와중에 제가 코로나19 터지기 직전에 이제 테슬라를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테슬라의 이제 과거 차트인데 이럴 때 샀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때는 몰랐죠. 네, 테슬라라는 회사 자체를 잘 몰랐어요. 한참 인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 그때 알게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뭐 전혀 모르는 얘기 안 할 거거든요. 저도 정말 똑같은 평범한 투자자라서. 그래서 사람들이 야 지금 테슬라가 난리야 이럴 때 그때 저도 샀습니다. 그 시절이 바로 여기 올라가는 여기 부근이었어요. 이때 좀 참고 이렇게 빠졌을 때 샀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이제 그런 운이 없죠. 여러분도 없으시죠? 저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열심히 그 투자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쭉 빠지잖아요. 네, 다행스럽게 약간의 여유 자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조금씩 추가로 매수를 했고 다시 오를 때도 또 열심히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결국은 이렇게 됐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까 그 부분이 여기예요. 이 네모 박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이 굉장히 울렁울렁하고 굉장히 크게 변동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저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롤러코스터 아니다. 이거는 지금 돌아보니까 약간 그냥 방지턱, 우리가 운전할 때 만나는 방지턱 이렇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때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저는 순자산을 10억을 만들었어요. 요게 이제 계좌 하나인데 뭐 다른 계좌도 있었지만 캡처를 해놓은 게 요거밖에 없으니까 이 코로나19 당시에 열심히 투자를 해서 테슬라를 모았고 그게 이제 몇 달 사이에 약간 크게 불어났죠. 그리고 이 이후에는 좀 더 불어서 6억이 넘어갔고요. 그래서 다른 자산이랑 합치면서 제가 순자산 10억이 됐어요. 10억이 되고 나서 바로 퇴사를 한 건 아니었고 약간의 텀을 두고 퇴사를 했는데 그때 저의 이제 걱정은 왜 안 했냐. 그렇게 퇴사가 간절했는데 왜 안 했냐. 뭘 하고 살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내가 여태까지 20년 가까이 나는 굉장히 바쁘게 뭔가 직장 생활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면 나는 이 시간을 어떻게 쓰지?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고 되게 사소한 것까지 마음에 걸렸던 게 직장에서는 건강검진을 해주잖아요. 나 이제 회사 그만두면 건강검진 어디서 받지? 뭐 이런 것까지 정말 이제 걱정을 하면서 퇴사의 시점을 조금 조율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런 일을 하고 싶고 내가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에 판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 8월에 그만두게 됐죠. 여러분들 중에 나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1억이 있고 나는 너무너무 직장 생활이 싫다. 이 회사만 싫은 게 아니고 다른 회사도 다 싫고 그냥 다 뭐 마음에 안 든다. 나 그냥 혼자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당장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 상품인데요. 요즘은 이 커버드 콜이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에 별 관심이 없다가 이제 저도 궁금하니까 제가 또 해봐야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 있어서 작년부터 투자를 시작을 해서 이렇게 돈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고 이게 투자 금액입니다. 1억이 안 되거든요. 근데 매달 한 70만 원대 정도의 시장이 좋을 때는 80만 원대도 들어오고 조금 또 안 좋을 때는 70만 원이 살짝 안 되기도 하지만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월 분배금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이 당장 나는 1억 있으니까 이거 1억으로 이런 거 할래? 라고 하시면 얼마를 받을 수 있냐?
저는 이제 1억이 안 됐었으니까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1억으로 내가 이런 걸 투자해서 분배금을 한 75만 원, 74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면 연애에 얼마나 받을 수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그 친구가 이렇게 알려줬어요. 매달 평균적으로 116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고 1년에 이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돈으로 살 수 있으면 당장이라도 파이어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럼 이 돈을 어떻게 쓰지? 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한번 정해봤어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소비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파이어를 선택하면 대신에 포기를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좀 계산해 보시고 맞춰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한 달에 특별비 이렇게 놔두고 뭐 결혼기념일이라던가 부모님 생신 이런 거 챙길 돈은 놔두고 나는 100만 원 이하로 살 수 있어 라고 하면 당장이라도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은 우리가 돈에 나 자신을 맞추는 삶이 되겠죠. 좀 평범하고 소박하게 살아야 이 삶이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큰 집을 가져서 재산세가 많이 나온다거나, 너무 뭐 큰 차를 몰고 다니면서 뭐 기름값을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낸다거나 이러면 어렵겠죠. 그래서 내가 돈에 나 자신을 맞출 수 있고 이렇게 좀 자린고비로 살 수 있다라고 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려고 검색을, 블로그 검색 같은 걸 많이 해봤어요. 1억으로 파이어족 준비하기 이런 검색을 해봤더니 항상 따라오는 단어가 검소해야 된다, 절약해야 된다 이런 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파이어족 그런 삶인가요? 아니지 않나요? 보통 파이어족을 꿈꿀 때는 이렇게 나 좀 느긋하고 여유롭게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고 언제든 내가 떠나고 싶을 때 떠나고 싶다. 이 많아진 시간을 내가 마음껏 즐기고 싶다. 이런 삶을 원하시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그런 삶을 꿈을 꾸고 계획은 그렇게 세우실까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파이어족은 실제로 이거고 여기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게 2021년 기준이긴 하지만 지금도 그렇게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한국의 65세 이상, 그러니까 노인층이죠. 노인층의 취업률이요, OECD 평균의 2.3배예요. 노인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일할까요? 생계비 마련이 거의 78%입니다. 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나는 좀 어느 정도 여유가 돼서 파이어를 하겠어 라고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 65세에 다시 이력서를 써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삶은 또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단계별로 나눠서 계획을 세워보자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3마리 토끼를 잡자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65세에 다시 이력서를 쓰지 않기 위해서 노후를 먼저 준비해야 되고, 왜냐하면 노후는 그래도 시간이 더 길게 남았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간절히 원하는 파이어를 위한 준비. 그리고 이왕이면 조금 경제적인 자유도 누리면 좋으니까 경제적 자유를 위한 준비,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우리가 투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먼저 정확하게 내가 현재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얼마나 모을 수 있고 내가 바라는 삶은 뭔지를 먼저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돼요. 이 그림이 딱 옛날에 저 같더라고요. 네. 출근하면 항상 이렇게 엎드려서 오늘 나는 뭘 해야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저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0단계에서 현재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냥 예시로 이 친구는 35살에 싱글이고 현재 직장인이다라고 설정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에 맞게 계획을 세워보시면 되시고요. 우리가 자산이, 투자 가능한 자산이 1억이니까 1억이고 약간은 더 있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급은 300만 원인데 월에 150만 원 정도 저축할 수 있네. 그리고 우리는 부동산하고 세금 얘기는 좀 빼고 진행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해지니까요.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황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우리 이 친구가 바라는 어떤 파이어 그리고 경제적 자유는 일단은 나는 150만 원씩 쓰니까 한 달에 당장은 연에 1,800만 원 정도의 자본소득이 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노후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유롭게 나는 파이어족이 되고 싶다. 이렇게 해봤는데요. 노후를 생각하실 때 많은 분들이 지금보다 덜 쓰겠지라고 계획하세요. 근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물가도 오르지만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지금보다 내가 돈을 덜 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원도 많이 가야 되고요. 내 자녀가 자녀를 낳을 수도 있는 거고, 시간이 많아진 것만큼 시간을 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희 시부모님을 보면 한시도 집에 가만히 계시질 않으세요. 그래서 노후를 지금보다 오히려 저는 더 넉넉하게 계획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 1억 쓰고 싶다. 이게 연에 1억까지 나는 안 써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월에 1,000만 원씩만 써도 1억이 넘어가요,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그 재테크 하시는 분들이 나는 월 1,000 벌고 싶다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연에 1억 정도는 그렇게 큰 목표는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되면 좋겠죠. 네. 어떻게 이거를 이룰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쭉 따라가 보실게요. 첫 번째는 노후를 준비할 건데 우리가 1억으로 투자를 할 건데 그중에 1,000만 원만 좀 따로 뺐습니다. 전 되게 단순해요. 복잡하고 이런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1,000만 원을 반절로 나눴습니다. 절반은 이렇게 지수형 ETF에 투자하고 절반은 성장 주식에 좀 투자를 한다고 가정했어요. 그래서 500만 원,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얘네는 연평균 수익률이 10% 정도 난다고 가정했어요. 보통 S&P는 한 연평균 수익률을 8% 많이 가정하시고요. 나스닥은 그거보다 좀 높게 잡거든요. 근데 뭐 좀 많이 나면 좋으니까 저는 10%를 가정했는데 여러분은 집에 가서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좀 낮추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장주 요즘 이제 AI 사이클이니까 이렇게 연평균에 한 15% 정도 난다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계속 불리면 아무래도 속도가 더딜 테니까 내가 한 달에 소비를 10만 원만 좀 줄여서 아껴서 10만 원 정도만 여기에다가 추가로 적립을 한다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여기다 넣어도 되는데요. 10만 원으로는 살 수 있는 성장주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지수에 넣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투자 원금은 1,000만 원 플러스 적립으로 산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10년이 지나면 자산이 이렇게 되고 20년이 지나면 이렇게 30년이 지나면 한 2억 5천이 좀 안 되는 금액으로 불어난다고 해요. 아까 연평균 수익률을 가정해서 챗 GPT한테 계산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40년이 지나면 꽤 돈이 많아지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나이에 맞게 내가 몇 년을 이걸 유지할 수 있을지 감안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 이 친구는 35이었으니까 한 30년 뒤에 내가 이렇게 내 노후를 준비하면 되겠다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정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때는 목적별로 막 통장을 나누시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는 그냥 한 계좌에서 막 다 같이 운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노후 준비를 하는 거니까 계좌를 노후 준비용으로 따로 분류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광화문 금융런님처럼 연금저축 뭐 펀드 계좌에서 하셔도 좋고요. ISA 계좌에서 하셔도 좋고 저는 절세 계좌가 없어서 그냥 일반 계좌를 여러 개 가지고 있어서 그 중에 하나가 저의 노후 계좌예요. 이런 식으로 분리를 아예 시켜놓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놨는데 요거 왜 갖고 왔냐면 이제 여기에도 그 머니쇼에도 배당에 관한 강연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배당으로 월급을 많이 받고 싶어 하시는데 연에 2,000만 원 정도 내가 배당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기업은행으로 계산을 좀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저 주가로 4월 18일자 주가로 그리고 올해 나오는 배당금 기준으로 계산을 했더니 대략 2,700만 원 정도의 투자금만 있으면 연에 2,000만 원 정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좀 희망이 있지 않나요? 이미 1억은 있잖아요. 그죠? 이따가 가정했으니까. 네. 그런데 그러면 1억 7천만 원을 더 모아야 되니까 월에 150만 원을 계속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고 배당 수익률을 매년 받을 거니까 그걸 가정을 하면 배당을 재투자를 했을 때는 약 6년, 재투자를 안 하면 약 10년 4개월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주가를 고정시켜 놨잖아요. 주가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배당금이 오르면 좀 더 빨리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배당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제 이런 걸 해보시면서 생각보다 빨리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이거를 그러면 왜 수익률 가정을 안 하고 그냥 계산했냐? 이게 되게 기업은행 제가 차트를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네. 근데 어렵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이게 10년 차트인데요.
우리 그때 코로나19 때 이렇게 빠지고 아직은 이제 정부점 회복을 못한 그런 이제 상태여가지고 이게 국내 주식이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지점이에요. 네. 그 외국에 이제 미국의 코카콜라나 이런 기업들은 이미 다 회복하고 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배당주를 고르실 때 잘 고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몰빵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억을 다 때려넣고 추가적으로 계속 사 모은다 한 종목에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2019년에 배당금을 810원을 줬는데 2020년에는 줄어들었어요. 470원으로. 그럼 온리 배당금에만 내가 그러니까 의존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갑자기 손가락을 빨아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하시면 좀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한 종목과 너무 배당금에만 의지하시면 안 된다. 좀 다양하게 나누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노후를 우리는 아까 뭐 지수형 ETF 그리고 성장주 이렇게 준비를 좀 해보는 걸 말씀드렸고, 나는 지수가 훨씬 마음 편하다. 그럼 지수의 비중을 늘리시면 되고, 저는 IT가 전공이라 성장주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럼 저는 성장주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겠죠. 그리고 아까 테슬라 차트로 보여드렸듯이 시간이 우리가 한 10년, 20년, 30년까지 길게 늘어가면 지금 내가 힘든 변동성은 방지턱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는 소액이니까, 그리고 감안하면서 좀 견디면서 이렇게 내가 노후를 준비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파이어를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30년 안에 파이어를 하고 뭔가 좀 즐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노후가 와버렸어. 그럼 그건 파이어가 아니고 그냥 은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30년 안에 여러분 파이어도 해야 되고 즐겨야 됩니다. 그리고 노후가 와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다 한꺼번에 생각하면 너무 어려워요. 저는 작게 쪼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쪼개봤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일단 5억 정도는 불리고 현금 흐름도 좀 만들어보자. 그리고 나서 파이어를 하고, 그리고 나서 파이어를 하고는 이제 당연히 현금 흐름으로 생활을 하면서 내가 투자해 놓은 건 유지하는 거죠. 유지를 해서 언제까지? 10억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계획을 좀 쪼개봤어요. 마음에 드시나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단계를 좀 쪼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5억은 좀 너무 멀게 느껴지면 3억. 부터 하셔도 되고요. 나는 아직 1억이 없다. 그럼 1억부터 하시면 되니까 단계를 좀 작게 쪼개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이 친구는 1,000만 원을 썼잖아요. 노후를 위해서. 9천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9천만 원으로 5억을 만들어야 돼요. 저는 또 되게 단순하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약간 배당도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같은 커버드 콜이 요즘은 배당보다 현금 흐름을 만들기엔 훨씬 빠르고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커버드 콜도 좀 투자를 하고, 그리고 놓칠 수 없는 성장주에 또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 크게는 이렇게 세 카테고리로 나누는데 9천만 원을 30%, 30%, 40%로 쪼개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예시를 슈드로 들었는데 뭐 요즘 워낙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커버드콜 뭐 이제 제피 제큐 워낙 많이 하셔서 요걸로 예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나 뭐 엔비디아가 이제 성장주의 어떤 아이콘 같은 기업이라 넣어봤어요. 이렇게 투자를 연수익률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5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월 150만 원이 또 남아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이제 생각 없이 다 똑같이 균등하게 50, 50, 50 이렇게 하는 걸로 가정을 했어요. 8년이 지나면 5억이 넘어간다고 계산이 나옵니다. 네, 챗 GPT가 계산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슈드는 이 정도 1억 한 3천만 원 정도가 되고, 제큐는 수익률을 좀 더 높게 잡았으니까 이렇게 나오고, 테슬라 엔비디아는 더 수익률을 높게 잡았으니까 이 정도 나옵니다. 배당금은 다 재투자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리고 우리가 욕심을 좀 내볼 수 있어요. 연봉이 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 아까 이직한 거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마지막에 퇴사할 때 연봉 보여드렸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승진을 좀 한다거나 뭐 아니면 뭐 어떤 일로 추가적으로 생기는 돈을 다 투자에 좀 더 집중하겠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래서 월에 한 200만 원 정도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7년 만에도 가능합니다. 시간이 좀 당겨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50만 원 추가되는 돈을 여기다 저는 더 넣었어요. 네. 뭐 여러분은 이제 여기 다 똑같이 균등해도 되고, 나는 슈드가 좋아. 그럼 여기에 더 많이 하셔도 되겠죠. 저는 일단은 요 성장주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여기에다가 100만 원을 넣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배당 수익률을 슈드가 3.5%, 제큐가 12%를 가정했을 때 자본소득이 1,800만 원이 조금 넘어갑니다. 7, 8년 뒤에. 5억 정도가 됐을 때. 그리고 이렇게 금액이 나오고요. 1,800만 원이 돼요. 그러면 우리 아까 그 친구가 150만 원 정도 이제 한 달에 썼었으니까 충분히 생활은 가능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퇴사를 하게 되면 뭘 주나요? 퇴직금 주잖아요. 퇴사할 만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에서 우리 이 친구는 검소한 파이어족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막 팡팡 쓸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검소한 파이어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혼자라면 이 정도면 어쩌면 충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나는 혼자지만 이걸로는 좀 부족해라고 하면 약간 필요할 때 종종 일을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약간 그런 거잖아요. 뭐 이런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은 계속 일을 시키는 거죠. 네, 저희 남편은 아직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부부가 같이 파이어를 하지 않았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사이가 엄청 좋으면 모르겠는데 네, 저는 하루에 1.5끼를 먹거든요. 근데 남편이랑 같이 집에 있으면 3끼를 다 먹어야 되고 제가 차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제가 파이어를 시켜줄 수도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직장을 조금 더 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좋은 방법이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자본소득이요. 항상 매년 일정하냐? 그렇지 않아요. 수익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본소득도 따라서 올라갑니다.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아까 기업은행 같은 거 보셨죠? 그래서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으니까 수익률에 맞춰서 오른다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6년 차 정도에 약간 2천만 원이 안 되게끔 자본소득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연소득 2천만 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시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월 현금 흐름을 연 2천만 원 미만으로 나오게 좀 맞춰놨어요. 원래 더 많이 있었다가 건강보험료를 매달 150만 원씩 내니까 약간 현타가 세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장주 투자로 많이 옮겨간 상태인데 이 정도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부부다 그러면 부부가 각자 이 정도 나오게끔 세팅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검소한 파이어족으로 한 5, 6년 정도 우리가 살아요. 그 동안에 나오는 분배금, 배당금은 제가 쓰는 거죠. 대신에 원금은 어때요? 투자 원금은 그대로 묵히는 거예요. 시간의 힘에 맡기는 거죠. 그러면 얘가 수익률이 복리 효과를 일으키면서 5, 6년이면 무슨 산전수전 그래도 좀 겪지 않겠어요? 공중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불어날 겁니다. 제가 미국 주식을 이제 한 거의 10년 가까이 경험을 해봤는데 매년 약간 좋은 기회가 오기도 하고 2, 3년에 한 번씩 뭐 크게 빠지는 시기도 있지만 빠지고 나면 반드시 전보다 더 오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5년 정도면 좋은 기회도 한번 왔다가 가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6년 정도 우리가 이렇게 검소하게 파이어족으로 살다 보면 우리 이 친구 나이 35에서 출발했는데 50이 조금 안 되게 나이를 먹고 자산은 이렇게 불어난다고 합니다. 연평균 수익률은 아까랑 똑같이 계산했어요. 10%, 11%, 18% 정도 계산했고요. 그러면 자산이 10억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할만하지 않나요? 저는 샀다 팔았다를 이제 국장에서 많이 했었는데 미국 주식은 그럴 이유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냥 좀 보유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기회가 오면 추가적인 현금을 조금 더 투입하고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방법을 좋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개의 종목을 팔지 않고 오래 가져가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좀 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경제적 자유를 누려야 되니까 제가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시나리오 2개를 또 챗GPT와 계산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10억이 넘어갔으니까 그 첫 해에 5천만 원을 꺼내서 쓸 거예요. 그러면 자본소득도 있고 수익에서 5천만 원도 꺼내서 쓰는 거네요. 그죠? 그리고 매년 3%씩 물가 상승률 정도 반영해서 3% 정도 추가 인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20년간 쓸게요. 그러면 자산이 어떻게 되냐? 총 인출 금액이 13억 4천만 원인데 20년 후에 자산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엄청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때는 연평균 수익률을 그냥 다 합쳐서 10%만 계산했어요. 아까처럼 이렇게 뭐 슈드는 몇 프로, 뭐 제큐는 몇 프로 이렇게가 아니라 그냥 뭉뚱그려서 10%만 계산했습니다. 보수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근데
5천만 원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아까 그 친구는 연에 1억씩 쓰고 싶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시나리오 2, 조금 더 쓰는 시나리오를 계산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해는 5천만 원인데 둘째에는 6천만 원, 다음에는 7천만 원 이렇게 해서 1억까지 인출 금액을 늘렸어요. 그 다음에는 계속 1억으로 20년까지 가져갔습니다. 그랬더니 총 인출 금액이 18억 9천만 원이 되고 20년 후의 자산은 14억 3,900만 원이 된대요. 그래도 좀 충분하지 않나요? 네. 이렇게 살아도 될 것 같아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해외여행 충분히 다녀오실 수 있고 여러분 좀 백화점에서 쇼핑도 하시고 뭔가 친구도 좀 맘 편히 만나고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뭐가 기다리고 있냐? 아까 세팅해놓은 노후 자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후 자금까지 합치면 우리 자산이 17억 정도가 되고요. 지금 몇 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 나이 먹으면 국민연금 주잖아요. 여러분 지금 직장 내에서 계속 월급에서 계속 따박따박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국민연금도 우리 받을 수 있는 현금 수령액이 되니까 이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후자금을 아예 따로 관리하시라고 말씀드린 거. 중간에 자꾸 꺼내 쓰시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하면 노후자금 놔두고 여기 돈 있으니까 매년 1억씩 10년만 내가 더 쓰자라고 계산을 했어요. 그래도 자산이 여러분 줄어들질 않는데요. 그래서 챗 GPT가 저한테 이걸 계산해 주면서 놀라우시죠? 써도 줄지 않는 시스템이 마련이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내가 월급만 마련하겠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돈을 써도 내가 쓰고 싶은 만큼 충분히 써도 자산이 줄어들지 않는 어떤 자본주의의 그 시스템을 갖추는 게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첫 인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우리가 첫 번째 시나리오 가정했잖아요. 이때 마련해 놓은 자산이 이제 11억 4,79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10억을 딱 만들고 나서 바로 인출하기 시작하면 자산이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10억을 목표로 할 것이냐 11억을 목표로 할 것이냐 해서 그래도 우리가 조금 11억 정도 목표 가지는 게 좋겠다. 사실 1억을 모으는 게 힘들지 10억을 해놓고 11억 만드는 거는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약간의 시간만 더 주면 되는 거라서 이런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저도 또 이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자신만의 시나리오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강연을 들으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퇴사 날짜를 정하세요. 파이어족이 되려면 그게 먼저 필요하죠. 나는 3년 뒤에 하겠다, 5년 뒤에 하겠다. 아니면 나 아직 젊으니까 10년 안에 하겠다도 좋습니다. 아예 날짜까지 딱 못을 박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예시로 이렇게 35년 이라고 적어봤는데 이렇게 딱 박으셔서 날짜를 정하고 여러분의 자산 로드맵을 만드시는 거예요. 현재 내가 얼마나 투자가 가능하고 몇 년이나 투자할 수 있는지,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뭐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셔가지고 챗 GPT와 함께 그리고 엑셀을 활용하셔서 로드맵을 만들어 보시고 반드시 하고 싶은 일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저처럼 그렇게 고민에 빠지지 않으세요. 건강검진이며 나 뭐 하며 나 이제 집에서 설거지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 안 하실 수 있습니다. 돈은 안 벌어도 되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옛날에 유명한 현명한 철학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좀 내가 원하는 나중에 많이 가지는 삶을 누리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은 좀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사들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저기 여행 많이 다니고 싶으시잖아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돈과 시간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내가 파이어족을 원한다라고 하면 내 돈과 시간을 그냥 이렇게 물건을 사고 어떤 즐기는 데 쓰면 이제 아무래도 그 시간이 더 뒤로 밀려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돈과 시간을 소비나 이런 것에 쓰는 게 아니라 조금 자산을 사는 데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저희 아들 계좌인데요. 네, 저희 아들이 제가 200만 원으로 2017년에 엔비디아를 사줬어요. 그게 한 번도 안 팔고 가지고 있고 추가로 사준 적도 없습니다. 그냥 2017년도에 한 번 사주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시간의 힘으로 수익이 1억이 넘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최고점일 때 $150를 찍었을 때는 정말 더 수익률이 많이 낮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충분히 돈으로 시간을 산다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연봉 5천만 원 기준으로 저희 아들은 한 2년 반 정도 번 셈이잖아요. 아직 고등학생이거든요. 첫째 고1, 둘째 중1인데 이렇게 돈으로 시간을 사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투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빚을 내서 부동산 투자를 했다면 저는 파이어를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출을 갚아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가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게 파이어족이라면, 내가 좀 간절하게 자유를 원한다면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돈도 자유로워야 돼요. 내가 언제든 찾아서 투자할 수 있어야 되고 언제든 회수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돈이 좀 자유로워야 내가 언제든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는 거지, 돈을 어디에다 묶어놓고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거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 나올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저 회사 다닐 때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 왜 안 하냐고 조언을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저 나올 때 다 부럽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대출 갚아야 돼서 나는 못 나가, 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거에 맞는 투자를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투자에 관한 오해 3가지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종잣돈 1억은 있어야 주식 투자한다라고들 생각하시는데, 아까 저희 아들 계좌 보셨죠? 별로 큰 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하실 수 있고요. 요즘은 소수점 투자도 있으니까 정말 커피 한 잔 값으로도 여러분 자산을 살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큰 돈이 필요 없고 생각보다 많은 지식도 필요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주식이요, 여러분 빚내서 무리하게 욕심을 막 부리지 않는 한은 망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주식으로 망한 사람 너무 많다던데, 그거는 잘못된 방법으로 투자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안전 자산을 남겨놓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안에서 투자를 하시고 정말 좋은 기업, 좋은 지수에 투자하신다면 생각보다 망하기가 더 어렵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런 걸 현실에서 이루려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이 중에서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될 게 현금이라는 안전벨트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사람들이 이걸 많이 무시하는데 요즘 같은 때 또 되게 와닿으실 것 같아요. 내가 현금이 좀 있었더라면 이런 기회를 더 잡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 많이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마음이 잘 관리가 되지 않으면 또 투자를 장기로 지속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 모건 하우저리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는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은 바로 시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문장을 굉장히 좋아하고 와닿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원할 때 원하는 일을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 어떤 일을 원하는지, 누구와 함께하길 원하는지가 있어야 그것이 진짜 의미가 있어집니다.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나는 일단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일단 나는 파이어를 하고 싶어, 쉬고 싶어, 그렇게 되면 막상 그것이 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더라도 가치 있게 쓰지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파이어를 준비하시면서, 돈과 관련된 걸 준비하시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원하지?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이지? 어떤 일을 하고 싶지? 누구랑 함께 하고 싶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을 찾으시면 여러분은 분명히 돈의 가치를 남들보다 훨씬 더 크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시간 잘 맞췄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해보면은 비쌀 때 사서 쌀 때 팔게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비쌀 때 사서 쌀 때 파는 이유가 뭐냐? 기업에 대한 분석 없이 주가로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그 배당성장주 관리 툴과 함께 좋은 배당성장주 고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현용준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싱글파이어 채널인 만큼 이 배당성장주로 은퇴하기가 이번 이야기 나누는 목표입니다. 순서는 처음엔 보통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많은 공부 없이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의 위험한 이유, 개인 투자자들이 배당 성장주 투자를 알아야 하는 이유, 그 다음에는 좋은 배당 성장주 고르는 법. 그러면 좋은 배당 성장주를 골랐으면은 매수와 매도는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순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 사이클을 활용해서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주가가 정체하거나 하락할 때는 관심이 없고 불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주가가 살짝 오르더라도 저러다가 또 하락하겠지, 정체하겠지 이런 생각을 처음엔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주가가 점점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몇 주만 사볼까? 이제 솔깃. 하지만 이제 적극적인 투자는 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죠. 그 다음에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게 되고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은 확신을 하게 됩니다. 이 주식 보니까 주가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좋은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 주식은 무조건 계속 오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열광하고 탐욕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가자를 외치면서 시드머니를 전부 다 투자하고 대출까지 끌어오고 주변에도 이 주식은 무조건 오르는 주식이니까 무조건 투자해도 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열광하고 탐욕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상승을 멈추고 하락이 시작되면은 처음에는 무시하고 부정하고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타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조정일 거야. 오히려 내가 여기서 더 매수를 하면은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물타기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불안한 마음에 다양한 투자 방법을 공부하게 되고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주가가 더 하락을 하게 되면은 두려움이 크게 생기면서 심각하게 이거 내가 손절해야 되나? 아니면은 여기서 물타기를 더 해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더 크게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가망이 없어 라고 하면서 더 하락하기 전에 다 팔아야 돼. 그래야 내 원금을 어느 정도라도 아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서 공포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단계가 넘어서 더 하락을 하게 되면은 자포자기 상태, 방관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주가가 최저점을 찍고 상승을 하게 되면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떨어졌을 때 살 걸, 아니면은 저 높은 지점에서 팔았다가 낮은 지점에서 팔 걸, 이러한 껄껄껄껄 하는 그런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은 굉장히 돈 벌기가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고요. 이렇게 주가의 그래프는 대부분 항상 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만 보면은 쉽죠. 이렇게 주가가 저점에 있을 때 쌀 때 사서 주가가 고점에 올라갔을 때 비쌀 때 팔면 됩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해보면은 반대로 비쌀 때 사서 쌀 때 팔게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비쌀 때 사서 쌀 때 파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기업에 대한 분석 없이 주가로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보통 이 주가 상승은 좋은 뉴스와 함께 오고요. 주가 하락은 나쁜 뉴스와 함께 옵니다. 사실 이 기업과 사업이라는 거는 항상 어느 시점에나 항상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존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보통 언론에서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긍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긍정적인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요. 리포트도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면서 마치 이 주식이 상승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기업에는 이 주식은 좋을 거야. 이 기업의 사업은 굉장히 좋고 주가가 계속 오를 거야. 라고 믿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미 그 기업이 갖고 있었던 리스크, 단점들이 부각되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가 하락하면서 그런 뉴스들이 부각이 되게 되면 이 기업은 굉장히 안 좋구나. 앞으로는 그러면 주가가 계속 하락하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대부분 이 주가가 더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가가 하락할 때 낮은 가격에 팔게 됩니다.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고요. 저도 처음 10년 투자할 때는 이렇게 기업에 대한 큰 공부 없이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그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로 투자를 많이 했고 결국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기회비용을 놓치는 그런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세 차익을 내려는 공부 없는 투자가 위험한 이유가 경험도 많고 유명한 이런 증권 전문가 분들조차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기업,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를 대부분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의 주가를 예측하는데 그 정확도가 항상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잘 알려진 기업에 정말 전문가분들도 주가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틀리는 경우가 많고요. 국내 증권 전문가분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그런 이 증권 전문가들조차도 그 기업의 주가가 더 오를지, 얼마나 오를지, 아니면 하락할지 이거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공부 없이 단지 이 기업은 주가가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했을 때의 결과가 어떻냐. 보통 최근 몇 년간은 국내에서 이제 공모주 열풍이 불었었는데요. 그런 공모주 굉장히 인기를 받으면서 핫하게 상장을 했던 공모주들의 이제 현재 주가 수준을 보면은 공모가 대비해서는 적게는 20%에서 크게는 80%까지 하락한 기업들도 있고요. 최고가 대비해서는 80%, 70% 이렇게 하락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 그냥 주가가 오르겠지라고만 생각하고 투자했을 때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은 큰 손실을 보고 투자를 마무리 짓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마주는 마찬가지죠. 항상 시기에 따라서 어떤 테마이냐만 다를 뿐이지 지금 생각해보면은 IMF 이전 훨씬 이전부터 계속해서 다양한 테마주, 닷컴 버블 때는 이제 IT,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바이오, 아니면은 최근엔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항상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 이제 대선 테마주들, 이런 테마주들이 있었는데요. 결국엔 이런 테마주들도 잠깐은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할 수 있지만 길게 봐서는 이런 식으로 적게는 반토막에서 크게는 거의 90%의 손실까지 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집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트레이딩을 하게 되는데 전 이제 이것도 약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노트북 화면을 보거나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은 우리 눈 안에 그냥 이렇게 담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시스템 안에서 트레이딩을 통해서 시세 차익을 내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아 보이는데 우리는 이 화면 뒤에 어떤 존재들이 있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만약에 트레이딩, 그러니까 즉 우리가 어떤 카드 게임을 치고 있는데 이 화면 뒤에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 아니면 이런 사람이 있다. 아니면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섣불리 트레이딩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트레이딩에서 돈을 따려는 존재들이 굉장히 이제 무서운 존재들이구나라는 걸 인식을 할 텐데 단지 화면만 보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2009년에 나온 작전이란 영화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요.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나오는 대사 중에 주식시장은 전쟁터다. 미사일이 오고 가고 항공모함이 오고 가는 전쟁터에 딱총 하나 들고 뛰어들겠다는데 누가 말리냐. 이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보면 딱총 하나 들고 투자를 하려고 뛰어드는 그런 존재인데 이미 그 주식 시장에는 진짜 미사일을 쏠 수 있고 그리고 항공모함을 운영할 수 있고 굉장히 이 최첨단 무기로 준비되어 있는, 예를 들면 굉장히 큰 자본력이 있고 언론을 컨트롤할 수 있고 그리고 AI 시스템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적절한 대응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있는데 단지 아무런 공부 없이 내가 트레이딩을 통해서 단기 차익을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럼 이제 배당 성장주 투자를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배당 성장주 투자는 궁극적으로는 주가의 등락에 상관없이
나의 시드머니와 나의 배당 현금 흐름을 계속해서 좋게 만들어줘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파이어를 할 수 있게, 아니면은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투자 방법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근로소득을 통해서 주식을 매수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배당금이 나오면은 재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나의 이 근로소득을 늘려가면서 추가 주식을 매수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주식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지급될 배당금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회사가 성장하면서 이 실적이 좋아지면은 주당 배당금이 증액되면서 이렇게 트리플 복리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소득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계속해서 커지는 배당금으로 재투자하고 그리고 주당 배당금이 실적의 성장에 따라서 증가하게 되면서 트리플 복리 효과를 일으키면서 굉장히 빠르게 시간이 갈수록 나의 이 배당 현금 흐름이 증가하게 됩니다. 수치 없이 보면은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한번 수치로 보겠습니다. 만약에 초기 배당률이 7% 그리고 매년 그 배당금이 5%씩 성장하는 배당 성장주에 매월 100만 원씩 그러니까 연간 1,200만 원씩 꾸준히 투자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배당금은 전부 재투자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초기 주가가 10,000원이고요. 그리고 초기 배당금은 700원입니다. 그리고 연간 배당 성장률은 5%여서 첫 해에는 배당금이 700원이지만 그 다음에는 5%가 증가한 735원, 그 다음에는 772원, 그 다음 810원 이렇게 쭉 배당금이 증액이 됩니다. 그러면 첫 해에는 이제 1,200만 원에 투자를 했고 시드머니 1,200만 원이 되고요. 7%의 배당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총 배당금은 84만 원입니다. 이 배당금을 재투자하고 두 번째는 1,200만 원의 신규 투자금으로 계속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이 기업의 주가는 상승도 하지 않고 하락도 하지 않고 그냥 쭉 10,000원으로 변동이 없다고 했을 때요. 계속해서 이 과정이 반복되게 되면은 15년 후에는 내가 투자한 누적 원금은 1억 8천만 원이지만 시드머니는 3억 9천만 원이 되고요. 연간 배당 현금 흐름은 5,500만 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20년 후에는 내가 투자한 시드머니는 2억 4천만 원이 되지만 평가금은 8억 9천만 원이 되고요. 연간 배당 현금 흐름이 1억 5,800만 원 정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배당금을 7% 정도로 많이 받아도 오히려 주가가 그 이상으로 하락하면 손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같은 조건인데 주가만 매년 10%씩 그러니까 내가 받게 되는 배당금 7%보다 더 큰 주가 하락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해에는 신규 투자금은 그대로고요. 그리고 총 배당금도 첫 해에는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 해에는 이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투자 시드는 평가금은 2,363만 원으로 원금보다 작아지고요. 그리고 대신에 배당금은 193만 500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하고 동일한 루틴으로 배당금을 재투자하고 신규 투자금을 다시 매수하고 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했을 때 15년 후에 시드머니는 6억 9천만 원, 연간 배당금은 4억 2천만 원, 그리고 20년 후에는 시드머니는 11억 1천만 원, 그리고 연간 배당 현금 흐름은 14억 5천만 원이라는 믿기 힘든 수치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주가가 매년 10%씩 하락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0,000원이 되고 다음엔 9,000원, 8,100원, 7,290원, 6,561원으로 쭉 하락을 하는데 이렇게 주가가 쭉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매년 1,200만 원으로 매수할 수 있는 주식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내가 받은 배당금으로 재투자하면서 매수할 수 있는 주식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성장하고 배당금은 계속해서 증액되는데 주가는 오히려 하락한다? 그러면은 더 싼 가격으로 많이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배당금의 현금 흐름이 시간이 갈수록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 이렇게 실적과 배당금이 성장을 하는데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할 리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아까와 같은 조건에 주가도 배당금의 성장률하고 5%씩 동일하게 상승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네, 첫 해에는 똑같고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첫 번째 케이스나 두 번째 케이스보다는 같은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는 주식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15년 후에는 4억 5천만 원의 평가금 그리고 3,1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20년 후에는 8억 6천만 원 그리고 6천만 원의 연간 배당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케이스 주가가 정체한 것보다 그리고 주가가 하락한 것보다는 만들어지는 연간 배당 현금 흐름이 적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20년 후에 만들어지는 6천만 원이라는 연간 이 현금 흐름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아주 풍족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20년 후에도 어느 정도 내 안정적인 노후를 유지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배당 성장주는 주가가 상승해도 아니면 정체해도 이 시드머니와 배당금은 계속 증가하면서 오히려 이제 하락하면 배당 현금 흐름이나 시드머니가 평가금이 더 커지는 그런 투자가 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배당 성장주에서 집중하는 거는 주가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그리고 배당금 성장률을 최대한 정확히 예측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이렇게 실적과 배당금이 계속 성장하는 기업에 지속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주가와 상관없이 일단 이겨놓고 하는 투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실적과 배당금은 성장하는데 주가가 오래 정체하거나 하락하는 주식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 실적과 배당금이 성장하더라도 주가가 거기에 비례해서 꾸준히 상승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 성장하는 실적과 배당금하고 계속 이 괴리가 커지면서 오히려 주가는 정체하거나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드머니가 크게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커진 시드머니를 리밸런싱을 통해서 더 배당 수익이 높은 배당 성장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배당금 역시 크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건 제가 실제 운영하는 계좌 중에 하나에서 나온 투자 수익 그래프인데요. 보면은 보통 이렇게 주가가 정체하고 하락하다가 한순간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시드머니가 굉장히 커지고요. 그리고 또 정체하거나 하락하다가 한순간에 이렇게 상승하면서 커지는 거를 저는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배당 성장주 고르는 법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뭐 아주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처음에는 그 기업의 배당 수익률 그리고 순이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투자금 대비해서 얼마의 순이익을 내서 얼마의 배당 수익을 돌려주는지를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지금 배당 수익이 높다고 해서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라 과연 그 기업이 현재의 배당 수준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지속성, 여기에는 뭐 재무 안정성이라든지 실적 추이라든지 현금 흐름을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이 실적 성장에 맞춰가지고 배당금도 비례해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질문도 던져봐야 됩니다. 사실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실적 성장에 비례해서 배당금도 증액이 되게 되는데요. 한국 주식의 상당수는 굉장히 아쉽지만 이 실적에 비례해서 배당금도 성장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정책이라든지 배당 성향 아니면 이제 지분 구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성장하는 실적에 비례해서 배당금도 증액될 수 있을 것이냐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성장성, 그 기업의 사업, 순이익, 이 연평균 성장률이 앞으로 어느 정도 될 것이냐를 예측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가장 중요한 게 최종 결정을 하는데요. 최종 결정은 그냥 이 주식 하나만 보고 이게 투자할 만하냐 투자할 만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매력적인 배당 성장주 여러 가지를 놓고 서로 비교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금부터 중장기적으로 가장 많은 배당 수익을 가져다 줄 배당 성장주가 어딘지를 파악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주가나 이 실적 배당금의 변동에 따라서 리밸런싱을 해주게 되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주가는 10,000원인데 현재 배당금은 1,000원인 A 주식 대신에 배당 성장률은 2%, B는 배당금은 600원, 하지만 배당 성장률은 12%,
C는 300원인데 배당 성장률은 20%인 이렇게 세 주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A, B, C 세 주식 중에 어느 주식에 투자를 하실 건가요? A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A는 지금 배당 수익률 10%에 매년 배당 성장률 2%입니다. 네, A 없군요. 네, B 한번 볼게요. B는 6%, 현재 배당 수익률 6%에 앞으로의 배당 성장률은 12%입니다. B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B가 한 10%, 한 5% 정도 손 드신 것 같습니다. 그럼 네, C는 현재 3%에 앞으로의 배당 성장률이 20%입니다. 한번 투자하실 분 손 들어보실까요? 네, 아까보다는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번 볼게요. 5년 후에는 이 A의 배당금은 1,104원, 즉 11%, 10%에서 11%로 5년 후에는 성장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누적 배당금은 5,300원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B는 805원이 되고 누적은 3,358원, C는 746원에 누적은 2,679원이 됩니다. 그래서 5년 후를 놓고 봤을 때는 A가 가장 좋은 선택이죠. 근데 10년 후를 놓고 보면은 B가 10년 후에 이 주가 대비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아지고요. 1,864원으로. 그리고 누적 배당 수익도 11,793원으로 가장 커집니다. 근데 이제 20년 후를 보게 되면은 C가 주당 배당금 11,501원, 거의 우리가 살 때, 이 주식을 살 때의 주가랑 비슷한 배당금을 지급을 하게 되고, 그리고 누적 배당 수익도 67,208원으로 가장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본다면은 현재 가장 배당 수익이 높은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는 게 맞겠지만, 내가 좀 시계열을 길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지금의 배당 수익보다는 이 기업이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를 같이 고려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을 배당 성장주 관리 툴에서는 비교하기 쉽게 정리를 해주는데요. 배당 성장 관리 툴을 보기 전에 이 투자 매력도, 제가 말한 투자 매력도라는 거는 지금부터 중장기적으로 10년, 20년 이후까지 얼마나 많은 배당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다 주느냐 하는 수치를 저는 투자 매력도, 배당 성장주의 투자 매력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매수는 그러한 배당 성장주들 중에서 가장 투자 매력도가 높은 배당 성장주들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매도는 내가 보유 중인 배당 성장주보다 더 투자 매력도가 높은 주식이 나타나면은 보유 중인 주식을 매도합니다. 이게 뭐 손실 상태든 이익 상태든 상관하지 않고요. 그러면 한번 관리 툴을 보면서 사례를 보겠습니다. 매수 매도는 보통 이 투자 중인 주식이 실적과 배당금 성장성은 내가 예상한 그대로인데 주가만 크게 상승하는 경우, 아니면은 내가 투자 중인 주식이 실적이나 성장성만 크게 하락하는 경우에는 매도하고 더 투자 매력도가 높은 배당 성장주를 주로 이제 비중을 이동하게 되고요. 혹은 내가 투자 중인 주식은 그대로 있는데 다른 배당 성장주가 주가만 크게 하락하는 경우, 혹은 실적이나 성장성만 크게 상승하는 경우, 이렇게 되면은 매도와 매수하는 리밸런싱을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뭐 주식시장에는 현대차의 이제 우선주들이 있는데요. 현대차 사무비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가 한 148,900원에 연간 예상되는 배당금은 12,050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주식의 연간 배당 성장률을 대략 5% 정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현대차 사무비의 현재 예상 배당 수익률은 8.09%, 8.1% 정도고요. 그리고 연평균 5% 정도로 지속적으로 이 순이익과 배당금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10년 후에는 12.5%, 그리고 누적으로 101% 정도의 배당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고, 20년 후에는 20%, 그리고 20년 누적으로는 267%의 배당 수익이 누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주식이 지금부터 중장기적으로 나에게 가져다 줄 배당 수익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배당 성장주들이 있지만 또 하나의 배당 성장주,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24달러, 그리고 주당
1.7달러의 배당금, 그리고 앞으로 연간 5%로 성장을 한다고 했을 때 현재 배당 수익은 7%, 그리고 10년 후, 20년 후에 배당 수익은 각각 10%, 17%, 누적은 88%, 232%로 현대차 사무비 주식보다 상대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나에게 가져다줄 배당 수익이 낮다. 그래서 이 주식이 가장 나에게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생각을 해서 이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 배당 성장주 관리 툴은 이렇게 이 기업들만 있는 게 아니고 대략 한 50개, 60개의 배당 성장주들이 입력이 되어 있어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현대차 사무비가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도가 높기 때문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현대차 사무비에 투자를 했는데 이 현대차 사무비가 주가만 만약에 크게 상승했다, 2배 상승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배당금이랑 성장률은 내가 예상하는데 그대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주가만 상승을 하면서 현재 배당 수익률은 4%로 떨어지게 되고요. 현재 배당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서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주가 대비 배당 수익도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현대차 사무비 주식보다는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화이자라는 주식의 이 중장기적인 배당 수익이 훨씬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현대차 사무비가 배당 수익이 떨어졌으니까 나쁜 거예요? 라고 묻는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가가 2배가 됐기 때문에 내가 원래 1억을 투자했다면 8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지만 주가가 2배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나의 시드머니는 2억 원이 되고요. 그리고 4%이기 때문에 2억 원의 4%인 800만 원의 배당금은 그대로겠죠. 변함이 없으니까. 대신에 이렇게 커진 2억 원의 시드머니를 그 다음에 투자 매력도가 높은 화이자로 옮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시드머니가 2억 원으로 커졌고 화이자의 배당 수익은 7%이기 때문에 2억 원의 7%인 배당 수익 1,4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즉 내가 투자 중인 이 배당 성장주가 한순간에 주가가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서 투자 매력도가 낮아진 이 배당 성장주에서 투자 매력도가 높은 다른 배당 성장주로 비중을 이동하게 되면은 내 시드머니는 2배가 커졌을 뿐 아니라 리밸런싱을 통해서 배당금도 8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투자 중인 주식이 실적이나 성장성만 크게 하락하는 경우인데요. 이건 좀 나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화이자는 기존하고 동일하고 만약에 이 현대차의 실적과 이 배당금이 기존의 절반 수준, 12,000원을 줬었는데 6,000원밖에 지급하지 못할 수준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현대차의 배당 수익은 4%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즉 내가 1억 원을 투자했을 때 800만 원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제 400만 원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20년 누적도 200% 후반대에서 130%로 크게 감소하게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비교를 해보면은 원래는 현대차 사무비보다 투자 매력도가 낮았던 화이자가 오히려 투자 매력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즉 내가 1억 원을 투자하면은 당장 400만 원, 20년 누적으로는 1억 3,400만 원의 배당금밖에 못 받는 주식이 되지만 화이자는 당장 700만 원의 배당금을 주고 20년 누적으로는 2억 3,200만 원의 배당금을 주는 더 투자 매력도가 높은 배당 성장주가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 현대차 사무비 주식을 매도하고 내가 뭐 평가 이익 상태든 평가 손실 상태든 상관하지 않고요. 이 화이자라는 배당 성장주를 옮겨주면서 이 상태에서 내 배당 수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가 투자 중인 주식이 아니라 다른 주식이 주가만 크게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현대차는 그대로고요. 8%, 20년 누적 267%. 대신에 화이자가 주가가 24달러에서 12달러로 하락하게 되면은 하락하는데 이 실적이나 배당금에는 내가 예상한 것과 변동이 없다라고 하면은 주가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배당 수익이 기존의 7%에서 14%로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20년 누적은 460%로 크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즉 기존에 내가 투자 중인 이 현대차 사무비보다 더
투자 매력도가 높은 주식이 되는 거죠. 기존엔 1억을 투자해서 800만 원, 그리고 20년 누적으로 2억 6,700만 원의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주식이었다면은 화이자가 주가만 떨어지면서 당장 1,400만 원의 배당 수익을 주고 20년 누적으로는 4억 6,200만 원의 배당 수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배당 성장주가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비중 이동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는 다른 주식이 실적이나 성장성만 크게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투자 중인 현대차 사무비는 그대로인데 화이자의 연평균 성장률이 5%에서 10%로 증가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당장 가져다 주는 배당 수익은 7%로 현대차 사무비의 8%보다 낮지만 20년 누적으로는 402%로 현대차 사무비가 20년 동안 가져다 줄 이 중장기적인 배당 수익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장기적인 수익을 놓고 봤을 때는 기존에 투자하던 주식에서 더 투자 매력도가 높아진 배당 성장주로 비중 이동을 해줍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